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의 강력한 영향력은 한군도의 주민들이 중국을 반대하고 그들의 영토에서 중국을 쫓아내기 위한 결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기업과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으로 이 군도는 인프라와 생활 수준에서 상당한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은 중국의 통제에 따르기보다는 한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여 중국의 존재를 반대하고 베이징의 영향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이 남태평양 섬나라 솔로몬제도와 비밀리에 군사안보협정을 맺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혀버렸습니다. 이번 협정이 충격적인 것은 이번 협정이 체결되면서 중국은 이제 앞마당인 동중국해뿐만 아니라 미국과 곧바로 마주할 수 있는 남태평양에 위치한 솔로몬제도에 중국군 병력을 파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솔로몬제도 주재 중국 대사와 솔로몬제도 당국자가 전날 안보협력 관련 협정에 가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솔로몬제도는 호주 북동쪽에서 약 2,000km 떨어진 곳에 있는 28,400km 면적의 섬나라로 인구는 65만여 명입니다. 매우 작은 나라이지만 중국이 솔로몬제도에 중국군을 파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미국과 한국의 최우방 동맹국인 호주가 큰 위협에 빠지게 됐고 중국군이 태평양 지역을 마음대로 활보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위협입니다. 추후에는 남중국해에서 그랬던 것처럼 인근 지역에 인공섬을 세워 주변을 중국영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번 솔로몬제도와의 협정 초안에는 중국의 필요에 따라 중국 함정을 솔로몬제도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중국이 질서 유지를 위해 무장경찰을 솔로몬제도에 파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현지 중국인과 중국 측이 관여하는 주요 프로젝트 보호를 위한 중국의 병력 파견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왕 대변인은 양국의 안보 협력은 상호평등과 호혜, 상생의 원칙에 기초한다며 국제법 및 국제관례에 부합하며 외부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최근 협정 초안이 공개된 후 호주와 뉴질랜드 등이 중국의 영내 군사 거점 확보 가능성에 큰 우려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또 중국 견제에 외교력을 쏟고 있는 미국은 솔로몬제도에 29년 만에 대사관을 다시 개설한다는 계획을 지난 2월 발표한 바 있는데요. 중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중국 정부는 작년 말 솔로몬제도에서 대만과 가까운 반정부 시위대가 정부에 맞섰을 때 솔로몬제도 정부 측에 경찰용 방탄복 등을 지원하는 등 영향력을 넓혀왔습니다. 미국도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백악관은 18일 성명을 내고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이번 주 미국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솔로몬제도와 파푸아뉴기니, 피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번 중국과 솔로몬제도의 협정 체결을 취소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안보협정을 체결한 남태평양 섬나라 솔로몬제도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하자 중국이 협정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0일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의 솔로몬제도 방문 소식을 전하며 호주가 중국과 솔로몬제도의 안보협정 체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자 미국 고위 관료가 협정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방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초강대국 고위층의 보기 드문 방문이라고 비아냥 섞인 비판도 했습니다. 미국은 솔로몬제도와의 협력을 중단해버린 지 오래고 무려 지난 29년 동안 솔로몬제도에 미국 대사관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중국이 솔로몬제도에 파격적인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중국군의 파견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충격적인 내용의 협정문도 체결할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솔로몬제도에 무관심했던 미국과는 다르게 한국은 솔로몬제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솔로몬 국민 사이에서 한국은 가장 호감 가는 국가이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한국에 대한 애정이 강한 나라인데요. 실제로 솔로몬은 한글을 표기문자로 도입했습니다. 197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솔로몬제도는 공용어인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구가 12%에 불과하고 토착어와 영어를 결합해 70여 부족한 의사소통에 주로 사용되는 피진어 사용자도 많지 않아 모어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자국의 모국 언어로 영어 대신 한국어를 사용하기로 하는 놀라운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연구소는 과달카날주 1만 6천여 명이 사용하는 카리어와 말라이타주 5만여 명이 사용하는 꽈라에어를 한글로 표기한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현지에서는
한글 교육을 받은 현지 교사 2명이 이 교과서를 이용해 지난 1일부터 땅아라레 중학교와 낄루사꽐로 고등학교에서 한글을 이용한 토착어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서울대 이호영 교수 등이 만든 교과서 코꼬카리와 꽈라에는 현지 민담과 한국 창작동화, 토끼전 등이 담겼으며 모든 텍스트가 한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카리어와 꽈라에어의 한글 표기는 자음과 모음을 우리 방식대로 사용하지만 LL 발음은 리을 겹쳐 쓴 자음으로 RR 발음은 리로 표기해 구분하고 비읍 순경음을 추가하는 등 발음,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변형됐습니다. 연구소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중고등학교뿐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전 과목을 한글로 표기된 토착어로 교육하고 성과가 나타나면 솔로몬제도 전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대 이호영 교수는 솔로몬제도는 과거 로마자 알파벳을 이용한 모어 교육을 시도하다가 재정 부족 등의 이유로 중단된 지 오래다. 과달카날 주지사 등 현지에서 한글 도입을 적극적으로 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수는 한글을 통한 모어 교육을 통해 문맹률을 낮춰 빈곤을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을 때의 민본 사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현대 엔지니어링을 포함한 대기업들이 솔로몬제도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가격에 세계 최고 품질의 수력발전소 등 인프라를 설립해 솔로몬제도 국민의 삶의 질을 대폭 개선해 주었습니다. 한국말을 모국어로 하기 시작한 솔로몬제도가 한국이 세워준 인프라 속에 풍요로운 삶을 살다 보니 중국군의 진입을 허용한 이번 머넷이 소갑 아래 솔로몬제도 총리의 결정에 반기를 드러냈습니다. 솔로몬제도를 공산국화시켜 편입시키려는 중국의 야심이 한국 때문에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린 것인데요. 보시면 인구 70만 명의 솔로몬제도 솔로몬 아일랜드가 24일부터 국회 건물이 습격당하고 경찰서와 차이나타운 상점들이 방화 약탈되는 폭동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수도 호니아라가 위치한 과달카날 섬으로 가서 마나세 소갑 아래 총리의 사저스디와 국회를 습격하고 상점과 건물들에 불을 질렀습니다. 중국군의 솔로몬제도 진입을 허용한 소갑 아래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소갑 아래 총리를 포함한 중앙정부가 중국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최근 중국 공산당과 밀접한 한 중국 기업은 심지어 툴라기라는 이 나라의 섬 하나를 통째로 임대해 배타적으로 개발하는 계약을 지방정부와 맺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을 원하는 솔로몬제도 국민들은 자국 내 차이나타운을 부수며 강한 반정부 시위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직 중국과 솔로몬제도의 협정이 완전하게 체결된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중국과 솔로몬제도 간 협정 내용의 효력이 발휘해 중국군이 실제로 솔로몬제도에 파견되기 위해서는 양국 외교장관의 서명 등 절차가 남아있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이 이를 막아버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중국군의 문을 여는 순간 미얀마나 러시아처럼 독재 정권이 완성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한국으로부터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국어로 채택했던 한국어 교육조차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중국과 솔로몬제도 총리 간의 밀월 관계에 강한 반감을 가진 솔로몬제도 국민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서면서 최종 협정 체결이 지체됐고 그 틈을 타 미국이 고위급 인사들을 솔로몬제도에 대거 파견했습니다. 이에 솔로몬제도의 소갑 아래 총리와 중국은 한국과 미국을 노골적으로 맹비난하고 있는데요. 소갑 아래 총리는 호주 방송 ABC와의 인터뷰에서 굳이 지목할 필요 없는 다른 나라들이 시위를 부추기고 있다라며 갈등의 유일한 원인은 베이징으로 외교 관계를 바꿨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지난 2년간 건전하게 발전한 양국 관계를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는 부질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 중 하나가 자국 국기에 태극 무늬를 넣어 바꾼 뒤 한국에 편입할 수 있다는 폭탄 발표를 해 전 세계 언론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파격적인 결정이 현실화될 경우 아프리카에 한국 땅이 생기는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단순히 한국의 면적이 2배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한국에 편입되면 가난한 국가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지 전 세계에 증명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도미노 랠리처럼 한국에 편입하려는 국가들이 쏟아져 나와 한국이라는 나라는 걷잡을 수 없이 막강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말라위는 아프리카에서도 최빈국으로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미개발 국가입니다. 농업에 의존하고 있지만 국토의 13위 호수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그리 넓지 않습니다. 인구 2천만 명 중 절반 이상이 빈곤층이고 이 중 15%가 영양실조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이 말라위라는 국가를 완전히 180도 다른 나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의 첨단 농업 기술이 말라위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심각한 식량 부족을 겪던 말라위는 한순간에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식량 수출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최근 한국농어촌 공사는 말라위 정부로부터 2,800억 원 규모의 쉬레벨리 지역 농업개발 사업을 수주했는데요. 사업 면적 또한 43,370회에 달해 우리나라 새만금 개발 면적 49,900회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개발 지역 내 농지 개발을 위한 취수 구조물과 저류지 20개소, 수로 310km, 배수로 90.9km, 제방 56.2km, 도로 318km와 관계, 자동화 및 식수개발 시설 등을 설계하고 현지 건설사 시공에 대한 감리까지 도맡게 됩니다.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공사는 2014년부터 말라위 정부에서 발주한 농촌 관계개발 프로그램과 은카타주구 관계 사업 등에 참여해 신뢰를 쌓았고 우리나라 농업과 선진 인프라 기술을 소개하는 한편 말라위 농업농촌 변화를 위한 쉬레벨리 개발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청사진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에 사업 실시 설계와 시공 감리를 위한 국제 경쟁 입찰에서 아프리카 대륙의 연구권을 가진 이탈리아와 독일 등 유명 기업들을 제치고 수주에 성공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말라위 경제가 한순간에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며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말라위 국민들이 넘쳐나는 음식으로 이제는 식량 수출국으로 등극한 것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도를 보시면 말라위의 보물이라 불리는 말라위 호수, 말라위 국토의 13을 차지하는 말라위 호수는 서울 면적의 2배 크기로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어종이 서식할 뿐만 아니라 1984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된 최초의 담수호로 가치가 상당합니다. 이렇다 보니 말라위호를 탐내는 국가들이 많은데요. 바로 말라위 호수 위에 있는 탄자니아와 말라위는 수십 년간 호수 일부의 소유권을 두고 다퉈왔는데 2012년에는 양국 대표단이 모잠비크에 찾아가 분쟁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탄자니아는 국제법 전통에 따라 호수를 양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분쟁 지역이 두 국경에 걸쳐 있을 경우 기준을 정해 각각 절반 정도씩 소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중부 유럽의 레마노제네바호를 스위스와 프랑스가 각각 60%와 40%로 나눠 가진 것이 그 예인데요. 아프리카 차드호 역시 차드, 니제르, 나이지리아, 카메룬에 분할돼 있습니다. 반면 말라위는 이 논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1890년 식민통치 당시 영국 독일의 협정 헬골란트 잔지바르 조약 영국과 독일이 동아프리카 영토를 두고 맺은 조약에 따라 명확하게 정해진 경계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1964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제2차 비동맹 정상회의에서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국가들은 기존 경계를 따라 영토를 지키기로 결의한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동맹 정상회의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 속에서 미소 양진영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중립주의를 표방하며 적극적 중립외교를 펼친 국가들이 가진 회의입니다. 비동맹 국가들이 채택한 평화 5원칙 가운데에는 영토 보전과 주권 존중 원칙이 있습니다. 호수는 말라위 전체 영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말라위의 경제, 생활, 민속 등 다방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탄자니아 역시 고유종이 다양하게 서식하고 방대한 천연 자원을 가진 이 호수의 주권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말라위 정부는 지난해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회부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십 년간 이 둘 국가는 여러 차례 군사충돌로까지 이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많은 무기를 보유한 탄자니아와는 다르게 가난한 말라위에 그 어느 국가도 무기를 주려고 하지 않아 탄자니아가 마음을 먹는 순간 말라위는 한순간에 위기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라위에 한국의 K소총이 도착하면서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극한의 더위와 높은 습도에서도 깔끔하게 작동하며 놀라운 위력을 보유한 한국의 K소총이 말라위에 도착한 것인데요. 한국 정부가 딱한 말라위를 위해 K 제품 수출을 결정하자 말라위의 군사력은 탄자니아 대비 갑자기 막강해졌고 탄자니아는 더 이상 말라위 침략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한순간에 말라위를 구해준 영웅이 되자 말라위 국민들은 한국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말라위의 라자루스 차크라 대통령은 한국의 도움에 감사를 표하며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성취는 무조건 본받아야 한다. 말라위도 한국을 따라하자 라고 외치며 이렇게 말라위 국기에 태극 문양을 넣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이 말라위에 베푼 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향후 말라위가 한국이라는 국가에 편입되는 의사도 내비쳤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말라위가 한국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오버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은 극심한 식량 부족 국가였던 말라위를 식량 수출국으로 만들어 주었고, 한국산 무기를 주어 말라위가 국토 13에 육박하는 보물 1호 말라위 호수를 탄자니라로부터 지킬 수 있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말라위의 무료로 의료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한국의 대양대학교는 말라위의 대학교까지 세워 말라위 국가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주었습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농업에 종사하던 말라위에서 한국의 대양대가 세워진 뒤 간호학과 정보통신기술 관련 졸업생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들은 곧 말라위 국가 운명을 180도 바꿔놓았습니다. 이들은 말라위에 있는 대양대를 졸업한 뒤 해외에서 수년간 일하고 자국으로 돌아와 새로운 의료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들여왔고, 말라위의 GDP는 수년 만에 2배로 폭등했습니다. 한 국가의 GDP가 수년 만에 2배로 뛴다는 것은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만든 뒤로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는데, 말라위가 한국의 도움을 받고 다시 한번 기적을 보여준 것입니다. 졸업식을 참관한 조용덕 전 말라위 한인회장은 26일 연합뉴스에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대학 졸업생들이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해운사 대양상선의 정유군 사장은 아프리카 최빈국 중 하나인 말라위 현지에 사제를 털어 2008년 대양누가병원과 2010년 대양간호대를 각각 설립했습니다. 2012년에는 대양 ICT 대학이 출범해 간호대와 함께 대양대학교로 발돋움했습니다. 대양간호대는 핀란드 대학과 양해각서의 모유를 맺어 매년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ICT 대학은 한국으로 졸업생을 보내 석박사, 과정 등 교수요원으로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이 단 한 발에 중국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첨단 공격 헬기를 공개하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군이 이 첨단 공격 헬기를 중국과 국경 지역에 대규모 배치하자 그동안 시도 때도 없이 한국 영토를 침범하던 중국 공군들이 일제히 주랭랑을 친 것은 물론이고, 시진핑은 심지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지금 당장 한국의 이 첨단 공격 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라고 긴급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공개한 이 첨단 공격 헬기가 100만 명에 달하는 중국 육군을 1초 만에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중국 탱크 10만 대를 한 방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과 군사적 대립관계에 놓인 수많은 국가들이 한국에 초대규모 주문을 시작하며 한국이 초대박났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한국이 공개한 최신 첨단 공격 헬기가 전 세계 언론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외신들은 한국이 새로 공개한 헬기가 북한은 물론 중국 전체를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다, 미국의 최첨단 헬기보다 성능이 말도 안 되게 뛰어나다 등의 극찬을 쏟아내며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국이 소형무장 헬기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입니다. 방위사업청은 2015년 6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과 체계개발 계약을 맺었죠. 2018년 11월 CJ1호기를 제작, 2019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초 양산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2031년까지 5조 7,500억 원을 들여 첨단 공격 헬기 LAH를 생산하게 됩니다. 오승진 육군 대령 방위사업청 소형 무장헬기 체계팀장은 LAH에 대해 노후한 500MD와 AH-1S를 대체해 조종사 안전성을 확보하고 성능이 우수한 공대지 미사일 등의 무장과 최첨단 항공전자 장비를 장착해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헬기를 군에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LAH는 소음과 진동을 낮추면서 조종사 편의성을 높이고 공격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됐습니다. 동체 위의 메인 로터는 소음과 진동을 낮추고 동력 효율을 높인 블레이드를 씁니다. 꼬리 부분 보조 로터는 저소음과 안정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컴퓨터가 방향, 속도, 고도 등을 제어하는 사축 자동 비행 조종 장치 등을 적용해 조종사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 외신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한국의 첨단 공격 헬기 기능은 바로 표적이 안 보여도 정확하게 맞추는 첨검 미사일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2015년부터 7년여간 개발, 한화가 생산할 첨검 공대지 미사일은 미국산 헬파이어 미사일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LAH의 첨검 사격에 참여했던 KAI 김진수 수석 시험비행조종사는 첨검의 성능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LAH 사격에 참여한 뒤 후배 조종사에게 감동 먹었다고 말했다. 첨검은 데이터링크로 외부의 무인기나 지상부대에서 정보를 받고 산 뒤에서 미사일을 쏘면 된다. 표적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열영상이나 광학 시스템으로 카메라를 보면서 따라 들어가니 가까워질수록 표적이 선명해진다. 표적을 놓치기가 더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외에도 두 조종사가 상대방 시선을 공유하며 표적을 빨리 인계인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HMD, 헬멧에 장착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항공기의 각종 상황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TADS라고 해서 광학 및 적외선 카메라로 표적 영상을 획득하고 표적까지의 거리 측정 및 레이저 조사를 하는 장비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최대 20km까지 측정하면서 HD급 영상을 제공해 주는데요. 이를 통해 4개의 표적을 자동 추적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번 발사로 중국 전차 사대가 한 방에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AI 알고리즘을 탑재해 80만 프레임 이상의 표적 영상 딥러닝으로 유사시 운용자 개입 없이 고정 표적을 자동 포착하고 이를 통해 명중률과 조종사 생존율을 말도 안 되게 높였습니다. 또한 캐나다에서도 가장 추운 지역으로 알려진 옐로나이프에서 실시된 저온 시험에서도 완벽히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캐나다 군도 한국의 이 신형 최첨단 공격 헬기를 대규모로 주문하고 싶다고 전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큰 손은 호주였습니다. 23조 원에 달하는 호주 차세대 전차 프로젝트. 한국의 레드백이 미국의 최고 성능 전차마저 제치고 호주군의 선택을 받으면서 초대박이 났다는 뉴스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방산업계의 큰 손으로 급부상한 호주가 이번에는 한국의 최신 첨단 공격 헬기 LAH를 초대규모로 구매해 실전에 배치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LAH 공격 헬기뿐만 아니라 T-50과 한국의 스텔스기 KF-21도 대규모로 구매할 수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난리가 났습니다. 호주가 육군과 공군 모두 한국산 최첨단 무기들로 도배하겠다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원래 미국과 대규모 무기 계약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미국과의 계약을 모조리 취소해버리더니 한국과 엄청난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요. 최근에 호주에서 있었던 미국-호주 합동훈련에서 미군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나는 등 미국산 무기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이와 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FP 등 외신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호주 본토에서 북쪽으로 약 60km 떨어진 노던 준주 멜빌섬에서 미 해병대 23명을 태운 헬기가 추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 관계자들은 사고 수습 작업이 진행 중이며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프레데터스 런 프레데터스 런 합동훈련 도중에 발생했습니다. 이 합동훈련에는 미군과 호주군, 인도네시아군, 필리핀군 수천 명이 참가했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사고가 난 오스프리에는 미국 해병대원들이 탑승하고 호주군은 타지 않았으며 다윈 연안에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기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V-22 오스프리입니다. 사고기는 이전에도 사고 이력이 있어 안전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노르웨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훈련에 참가했다가 추락해 미 해병대원 4명이 사망했습니다. 2017년에는 호주 북부 근해에서 착륙하려다가 수송선에 부딪혀 떨어지면서 미 해병대원 3명이 숨졌습니다. 2000년 4월에는 미국 애리조나에서 훈련 중 추락해 미 해병대원 19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에 호주에서는 미국산 무기에 대한 불신이 확산됐고 안전하면서도 성능은 최고인데 생산해서 직접 총알 배송까지 놀라운 스피드에 가격은 미국산보다 훨씬 저렴한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신무기 대박 행진에 중국이 초토화되었을 뿐 아니라 미국도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방산업계는 한국 때문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호주와 동남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미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사던 유럽 국가들마저 한국산 무기만 고집하기 시작하다 보니 미국 방산업계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맥스 베르크만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유럽 담당 국장은 그동안 유럽 국가들이 미국산 무기만 수입한 결과 방산 역량이 심각하게 약해졌다면서 한국산 최첨단 무기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국방력이 말도 안 되게 강해졌다고 전했습니다. 폴란드가 K전차, K구자주포, FA-50경 공격기에 이어 이제는 잠수함 사업에서도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도 또 다른 한국의 방산 기술들에 탐내며 많은 요청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는 노르웨이와 함께하는 전략전술 무인기 도입 사업에도 한국의 지원을 또 요청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게임체인저급으로 사용된 각종 무인기 드론의 활약에 급히 무인기 전력을 갖추려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은 엄청난 대전차 지뢰를 깔아놓았는데 퇴각하면서 자신들의 묻어놓은 지뢰에 당하는 참사가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오래된 지뢰 방식의 문제점이 이번 전쟁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항아는 이런 기존 재래식 대전차 지뢰를 대체할 수 있는 기동저지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동저지탄은 진동 및 음향 감지 센서와 디지털 무선 체계를 활용해 아군의 접근 거부 지역에 접근하는 적군의 전차, 장갑차 등을 공격하는 무기체계입니다. 기동저지탄 내부에는 6개의 진동 센서와 음향 감지 센서를 장착하고 있는데 여기서 진동 센서는 표적의 접근을 감지함과 동시에 이를 분류해냅니다. 음향 감지 센서는 표적의 방향과 거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표적을 향해 상부 공격 지능탄을 발사할 때 활용합니다. 진동 센서는 1000m 밖에서도 접근하는 표적을 감지할 수 있으며 이를 무선 통신 장치를 통해 보고합니다. 운용자가 기동저지탄 주변에 아군이 없음을 확인하고 작동 명령을 내리면 표적이 100m OILH에 접근했을 때 상부 공격 지능탄이 발사됩니다. 이 기동저지탄은 정찰부대 등에 배치되어 아군의 거점에 접근할 수 있는 주요 기동로에 신속히 투입해 적군의 접근을 막아내는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동저지탄은 앞으로 지뢰를 매설하려고 진땀을 흘리거나 자군이 심어놓은 지뢰도 알아보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동저지탄은 이와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적의 대규모 기동부대를 막아내는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의 공중 기동부대가 착륙할 수 있는 넓은 평탄 지역 주변에 기동저지탄을 배치하며 적군의 헬기가 착륙함과 동시에 기동저지탄이 이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의 공격뿐만 아니라 아군 부대가 갑작스럽게 적군의 기습을 당하지 않도록 적군의 접근을 감시하는 광역 센서 체계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동저지탄은 센서와 통신기술을 이용해 능동적으로 적의 기동무기를 탐지하고 타격할 수 있는 지능형 탄약으로 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무기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4월 러시아 해군의 자랑인 흑해함대의 기함인 모스크바함이 침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무인기를 사용해서 모스크바함으로 이동시켜 사격통 제레이더를 조종하도록 유인하고 그 사이 넵튠 대함 순항미사일 2발을 쏘아 정확히 함선의 중심을 타격했습니다. 모스크바함은 흑해에서 가장 강력한 함선으로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해군 전체를 감당할 정도에 대한 미사일을 갖추었다고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겐 이에 저항할 만한 함대가 없는 것은 물론 잠수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스크바함은 우크라이나가 운용하는 무인기와 지대함 미사일의 조합으로 치욕을 당했습니다. 폴란드와 노르웨이는 그동안 압도적인 전력의 흑해함대를 무서워했지만 무인기에 농락당하는 것을 보고 우크라이나가 사용한 전략으로 자신들도 제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론은 우크라이나군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러시아도 이번 크림대교가 공격을 받자 대대적으로 킬러 드론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인기 전력은 공격용으로도 사용되지만 이를 방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방어 전력 또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노르웨이가 지금 구축하고자 하는 전력 중에는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무인기 방어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화는 최근 방산전시회에 해병대가 긴급 소요 형태로 발주한 40mm 무인방공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서북도서 방어를 책임진 해병대는 북한의 무인기의 대공 위협에 대응할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에 UAE는 4조 원에 달하는 천궁이 미사일을 발주했는데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발주에 대응해 한화 시스템은 최신 AESA형 MFR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천궁, 비궁, 신궁, 현궁 등 첨단 정밀유도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LIG 넥스원은 최근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SAL 탐색기 기반 유도로켓, 40mm 무인기 탑재형 유도로켓, 신형 전파고도계 등을 발표했습니다. 반능동 레이저, 즉 SAL 방식은 목표물을 겨냥한 레이저의 반사파를 탐색기가 탐지해 추적하는 유도기법입니다. LIG 넥스원은 SAL 탐색기를 자체 기술로 개발해내 이를 기존 제품인 비궁에 적용한 것이 공격헬기용 2.75인치 유도로켓입니다. 공격헬기용 2.75인치 유도로켓은 공격헬기에서 운용하던 2.75인치 무유도로켓의 제한 사항을 극복함으로써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된 체계입니다. 비궁에 적용된 적외선 영상 탐색기를 SAL 탐색기로 대체함으로써 대지 표적 대응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무유도로켓 대비 사정거리가 늘어나고 명중률도 향상시켰습니다. LIG 넥스원은 드론 요격 유도탄용 표적 탐지 장치를 선보였는데 이는 요격 미사일 체계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탐지 시커의 가격을 낮추는 신기술이었습니다. LIG 넥스원은 비궁을 바탕으로 한 SAL 유도로켓 개발 사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LIG 넥스원은 다남 시스템즈와 공동으로 공대지
순항유도 무기용 저가형 전파고도계를 개발했는데 이를 가지고 고도오차를 감소시키고 크기를 축소시키며 가격까지도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내 유도무기를 개발하는 LIG 넥스원은 끊임없이 신기술을 발표하며 한국의 유도무기 수준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적군의 드론 등을 격추할 수 있는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을 끝내고 양산에 나선다고 했습니다. 지난 5월 방산업계에 따르면 군은 한화에어로가 제조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2를 내년 현장에 배치하는데 29 출력을 지닌 이 레이저는 3km 거리의 드론과 무인기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북한군과 대치 중인 우리 군에게는 이 레이저 무기가 전략 전술적으로 굉장히 유용하다고 했습니다. 아군의 미사일이나 대공포가 북한 방향으로 발사되어 이것이 북한 영토에 떨어지면 자칫 대규모 국지전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레이저 무기는 당연히 불발탄 위험이 없고 북한 영토를 향해 발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1회 발사 비용이 불과 2,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북한의 값싼 무인기가 날라오면 비싼 방어 미사일로 격추시키는 게 어렵지만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무기는 이를 단번에 해결해 주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4월 시험평가 당시 레이저를 30회 발사해 3km 밖에 있는 무인기 30대를 모두 맞추어 100%의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원래 개발 초기에 목표로 했던 레이저 출력은 29이지만 개발 과정에서 25구급까지 출력을 증가하는데 성공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군이 요구한 사거리는 3km 정도이지만 실제 대기 상태가 좋다면 5km 밖에 무인기도 격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지난달 시험평가에서 이 무기가 전투용으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고 이제 ADD와 한화에어로는 출력을 39로 높인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2를 2030년까지 개발해 항공기, 함정, 차량 등에 장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군은 지난해 레이저 빔으로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휴대용 무기 개발에도 착수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첨단 무기에 집중할 때 북의 위협에 대비해 꾸준히 재래식 무기로 강력한 전력을 구축해왔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직 재래식 무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에 전 세계에서는 한국에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전쟁에 사용되는 신무기들을 계속 내놓으면서 진정한 군사강국, 방산수출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